네, 그럼 8강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금계산서, 우리 앞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나요, 제가? 우리 하나의 종이에요. 종이로 해서 이제 여기에 공급자, 그리고 공급받는 자, 그리고 세액 등을 기록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통해서 그 부가가치세를 이제 납부하고 또 매입자는 공제를 받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요새는 그 전자가 잘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홈택스나 다른 기타 사이트를 통해서 전자로 발급하고 발급받고 이렇게 하는 게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먼저 발급 대상을 보면 사업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있었죠. 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공급을 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단 간이가세자 중 100 공급 대가, 간이가세자로서 그 직전 1년, 신고 마감 기한으로부터 직전 1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하이거나 간이가세자 중에서 신규 사업자는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능력이 없다고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자는 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 발급 시기 같은 경우에 보면 원칙 같은 경우 그 대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막 공급할 때마다 발급을 하면 어떤 사업상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교환의 예외 1, 예외 2와 같이 선발급 또는 후발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선발급, 먼저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하는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발급의 첫 번째 보면 대가를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선발급. 첫 번째로 보면 공급 시기 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고 공급 시기가 있다. 재원할 용역에 공급 시기가 있는데 이 공급 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은 경우 이때는 이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고 두 번째로 공급 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죠.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를 이때 발급했다.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내에 대가 수령. 이 대가 수령한 날이 이 세금계산서 발행한 후로부터 7일 이내란 말씀이에요. 이 7일 이내기만 하면 대가를 곧 받을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대가 받기 7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이 허용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공급 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바로 앞에 거는 같죠? 발급 시기부터 7일 후, 7일 넘어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이 7일을 넘어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란 말이죠. 근데 이때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7일 이내에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곧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예정되기 때문에 선발급을 허용해 주는데 7일 후면 좀 더 장기간이 지나서 대가를 수령하는 거니까 약간 불확실하단 말인 거죠. 이때는 아래의 둘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만 세금계산서의 선발급이 인정된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계약서 또는 약정서에 청구 시기 및 지급 시기를 작성하고 계약서가 있어야 되네요.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청구 시기 및 지급 시기 이게 계약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사이 기간이 30일 이내. 계약서에 보면 청구 시기가 있고 실제 지급 시기가 있는데 그 사이 기간이 30일 이내이면 먼저 발급하는 것이 비록 대가를 받는 기간이 발급하는 날부터 7일 이후가 되더라도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 따라 그 내용이 적혀져 있으면. 그리고 두 번째로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내가 이때 발행했어요. 이때 발행일이 2월 1일이다. 그러면 이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2월 1일이면 이때 과세 기간이 언제까지죠? 6월 30일까지죠. 일기니까요. 이 사이에 어느 사이에 공급 시기가 도래를 하면 오케이.
먼저 발행한 것이 인정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가 수령 불문, 이제 선발급 중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는 거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선발급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장기 할부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우리 배웠죠? 장기 할부가 뭐랬습니까? 재화 용역의 인도일부터 마지막 잔금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그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때는 공급 시기가 각 대가를 지급받는 때로 공급 시기라 그랬으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대가 수령을 불문하고 먼저 발급하는 것이 인정된다. 두 번째로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우리 이게 예시적으로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전기 용역 같은 경우가 있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가 수령을 불문하고 먼저 발행하더라도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외 두 번째로 후발급. 후발급이 이제 공급 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 있는데 옆에 보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2, 3이 있죠.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 해당 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달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렇게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한 달 사이에 있는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달 말일 5월 31일을 일괄적으로 작성 일자로 하여 이때 한 달치 공급가액을 먼저 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달 10일인 6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당 원래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을 합하여 한 달 이내에 임의로 정한 기간, 나는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공급이 있어서 이걸 합해가지고 그 기간의 종료일 5월 10일을 작성 일자로 하여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해서 5월 10일을 작성 일자로 하여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6월 10일까지 발급해도 된다. 이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관련 서류에 의해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일자를 작성 연일로 하여 발급. 거래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관련 서류에 의해서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일자를 작성일로 하여 가지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도 인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세금계산서 원칙 그리고 선발급, 후발급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세금계산서 그러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그 밑에 보면 세금계산서 양식을 올려놨어요. 이게 실제 세금계산서인데요. 이게 빨간색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보관용이라 적혀 있죠. 이거 말고 파란색으로 이제 똑같은 양식인데 파란색으로 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 보관용이라 그래서 공급자가 실제로 공급을 할 때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그 파란색으로 양식되어 있는 공급받는 자 보관용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달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전자로 하는 경우에는 메일 주소를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발급을 할 때 그 공급받는 자에게도 도달이 되는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홈택스에서. 무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필요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 외에 임의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필요적 기재 사항입니다. 필요적 기재 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안 넣으면 가산세에도 불이익이 있어요. 부실 기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이익이 있는데 가산세 같은 경우는 뒤에서 배우고요. 어쨌든 필요적 기재 사항 어떤 게 있냐?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제가 그 옆에 사진에 보면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이 있죠. 이게 바로 그 필요적 기재 사항인데요.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공급하는 자의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 및 세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성 연월일. 주의해야 될 게 발급, 공급 연월일 이런 거 아닙니다. 작성 연월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미지 기재 사항이므로 이것은 넣으면 좋고 안 넣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그 밑에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보면 거래 증빙 자료, 외상거래 청구서 또는 현금거래 대금 영수증 이런 꼬리표 역할을 하는데 이것 자체로 어떤 계약서의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작성을 해야 효력이 있는 거고 이거는 단지 거래를 했다는 어떤 청구서나 거래 명세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다.
그 밑에 있는 참고인데 케이스별 세형계산서 발급 특례가 있어요. 하나만 보면 이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 위탁 판매가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죠?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그 밑에 이것은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라면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맡기고 수탁자가 구매한테 판매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때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발급해야 되고, 매입 같은 경우에도 혹시 수탁자가 대신 매입을 한다면 이 위탁자의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탁자의 세금계산서에 있는 정보를 세금계산서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새는 이제 인터넷이 잘 발달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도 예전처럼 종기로 발급하지 않고 전자로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로 이렇게 바뀌도록 나라도 이렇게 국세청도 선호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규모가 큰 경우로서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나 대표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무 발급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법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의무 발급 사업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이제 영리, 비영리 불문하고 법인 사업자이기만 하면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해야 된다. 두 번째로 개인 사업자 중에서 규모가 큰 개인 사업자예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발행해야 됩니다. 물론 이 8천만 원에는 면세 공급가액도 포함한다. 겸용사업자인 경우에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로 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좋은 것이죠. 나라에서도 전자로 간편하게 세원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원하는 경우 발급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의무가 따릅니다. 발급하는 자는 다음 날까지 발급 명세라고 있어요. 그걸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된다. 다음 날까지입니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혜택이 있습니다. 발급 명세를 아까 다음 날까지 발행해야 되는데 혹시 놓치더라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다음 달 10일까지, 예를 들어서 1기면 6월 30일이 공급 기간 과세 기간 마지막 날이니까는 그 다음 달 11일인 7월 11일까지 발급 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이 면제가 됩니다. 네 번째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아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 표준이나 공급가액으로만 넣지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택시 운송, 노점, 무인 판매기를 통한 제어의 공급. 실질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건 바이 건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기가 어렵죠. 두 번째로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외 세 번째, 간주공급. 우리 간주공급 여러 가지 있었죠. 간주공급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공급을 한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기 어려운데, 단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사업장 총을 납부나 사업장 당위 과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하나의 그 덩어리의 사업자를 보기 때문에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네 번째로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용역 같은 경우에 우리 직수출, 세금계산서 발행한다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세금계산서를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용역 같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단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우리 그때 배웠죠.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사업자가 다른 우리나라의 사업자한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다섯 번째로 간주 임대료 부분. 요거 실제 임대료가 아니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섯 번째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 같은 경우에도 실제 세금계산서가 아니지만 세금계산서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요 6가지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수정세금계산서.
요건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세액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하려면 먼저 발급한 게 있어야 되겠죠. 경우로서 발급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이나 어떤 경미한 착오가 있어가지고 요것을 수정해야 될 때 다시 고쳐서 세액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때 면세사업분에 대한 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경우나 폐업한 사업자는 다시 별도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발급 방법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사유 발생일을 작성 일자, 그러니까 먼저 세액계산서를 발급했는데 다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 일자로 하여 발급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당초 계약의 해지나 조건 변경 등에 의해서 공급가액이 증가됐다. 공급가액이 증가되면 그 증가된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 일자로 하여 새로운 수정 세액계산서를 발급해라. 두 번째로 요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발행을 하더라도 당초 발행한 날을 작성 일자로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사유 발생일을 작성 일자로 하는 것과 다르게 공급가액 증가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어떤 게 있냐? 단순하게 공급가액 이외의 기재사항이 착오 또는 정정된 경우나 아니면 일반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아니면은 간이 과세자가 다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어서 어떤 공급분에 대한 어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때는 당초 작성 일자로 하여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이거 그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입자가 어떤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상이 되는 거래를 했는데 도저히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 부득이하게 공급자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서 요거 세금계산서 발행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매입자의 관할 세무서에 말하면 일정한 확인을 거쳐가지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인데, 요게 이제 막 되면 그 과세관청의 행정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건당 공급 대가가 5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네 번째로 수입 세금 계산서. 이거 참고로만 보시면 되는데, 수입하는 경우에 이거 수출업자가 발행을 못하죠. 외국인이니까. 그래서 세관장이 일괄하여 발급을 한다. 발급 시기는 참고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입니다. 다섯 번째로 영수증.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약식 계산서인데 이게 세금 계산서처럼 적격 증빙 서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우리 부가가치세랑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이 영수증 발급 의무자가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게 함으로써 그 발급받은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같이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런 경우일까요? 사실상 사업자라도 이 그 서비스를 받는 자가 최종 소비자 같은 입장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어떤 뭐 소매업,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업 뭐 이런 걸 한다, 이런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사업상으로 받는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반 개인과 형평성을 위해서 이런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성격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끊지 말고 영수증은 무조건 끊어야 된다고 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이 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자. 우리 아까 배웠죠? 공급 대가 4,800만 원 이하나 신규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에 너무 영세하니까 너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말고 영수증만 발행해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학계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읽어보면 과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매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학계표를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된다. 문제 한번 볼게요. (622페이지) 문제 1번. 다음 중 세금계산서의 기능이 아닌 것은? 정답은 동그라미 1번인데요. 우리 계약서 성격은 가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계약서에는 세금계산서의 기능이 아니다. 정답 1번이고요. 문제 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동그라미 2번인데요. 부동산 임대 용역은 실제 임대료와 간주 임대료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간주 임대료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 문제 5번. 다음 중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동그라미 4번인데요. 재완화 용역의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도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선발급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 있었죠. 그러한 경우에는 발급이 인정된다. 정답은 4번. 문제 7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정답은 동그라미 4번인데요.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 품목, 단가와 수량, 작성 연, 월, 일이 기재되지 않은 세금 계산서라도 금액, 세금, 매출세에서 공제한다. 우리 작성 연, 월, 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요적 기재 사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는다. 정답은 4번. 문제 9번. 다음 중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동그라미 3번인데요. 영리법인은 전자세금 계산서의 의무 발급 대상자이나 비영리법인은 아니다. 아니죠. 우리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불구하고 법인 사업자이기만 하면 사업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 발급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의무 발급 대상자이니까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 네, 그러면 9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우리 예정신고, 확정신고 두 개로 나뉜다 그랬죠. 우리 그 4강 과세기간 때 한번 요거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교환의 네모 박스에 한번 그려보세요. 부가가치세 우리 6월 30일 기준으로 1월 1일, 12월 31일 이 앞을 1기라 그랬죠? 2기를 2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때 3월 31일까지를 예정신고 기한, 1기 예정신고 기한,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2기 예정 기간이라고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 1기 같은 경우에 예정 부분 같은 경우 3월 31일까지 이 세 달 분에 관해서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거나 일정한 개인 사업자나 영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6월 30일 끝나고 7월 25일 그때 1기 확정 신고 기한이죠. 이 같은 경우에 신고 납부를 모두 사업자가 해야 됩니다. 똑같이 2기도 예정 신고 기한이 있죠. 9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분에 대해서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고 일정한 사업자는 고지를 받아서 납부하면 된다. 또 2기 확정 신고 기한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이때는 개인 법인 둘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지를 받아서 납부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개인 사업자는 무조건 이때 고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법인인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억, 1.5억 미만이에요. 제가 이게 짝대기를 끄면 이하이고 짝대기를 안 끄면 미만이라고 표시를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미만인 법인 이 같은 경우에는 고지를 받아서 그 고지받은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고지 참고로 그 전기에 50%를 고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고지 받는 사람들 중에서 소액인 경우에는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고지세액이 없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면 되는데 무엇이냐? 아까 제가 방금 고지세액 무엇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직전 과세 기간에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나 아니면 간이에서 일반으로 이번에 전환된 사업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고지세액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폐업을 하면 그 폐업한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폐업을 1월 20일 날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달 25일이니까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네, 이런 플로우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신고 대상을 보면 예정신고 대상은 예정신고 기한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예정신고 기한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그리고 이때는 대손세액 공제나 가산세는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같이 하면 매번 부가세 신고가 번거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확정 신고 기회만 허용해 준다. 대손세액 공제 그리고 가산세. 두 번째로 확정 신고 대상 때는 확정 신고 기한의 과세 표준 납부세액을 하면 되는데 이때 예정 신고 시 이미 신고한 금액을 제외합니다. 요 기간에만 묶어서 신고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혹시 예정 때 누락한 세액이 있다. 그거는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된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이나 경정이 어떻게 되냐. 결정 같은 경우에 원칙으로 납세자가 신고이해서 신고를 했다. 7월 25일까지 잘 신고를 했다.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잘 신고를 했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확정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세액이 확정이 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확정 신고를 이때 안 했다. 기간이 넘어서 했다거나 아니면 확정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오류나 이런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다시 결정이나 경정을 해준다. 두 번째로 만약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정부가 기간에 상관없이 결정을 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환급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어떻게 환급받을 수가 있을까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이 납부세액이 음수가 나오겠죠. 이 같은 경우에 환급이라는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환급 같은 경우에는 각 과세기관이 아니에요. 과세기간 오타네요. 네, 확정 신고 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 7월 25일까지 신고를 잘했으면 한 달 경과 언제죠? 8월 25일까지죠. 이때까지 환급을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늦을 수 있는데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환급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기에 환급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막 해주는 거 아니고 어떤 요건이 있어야만 환급해줍니다. 그래서 교환을 보게 되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영세율 적용 대상일 때 영세율 사업자 같은 경우에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만 거의 대부분 있는 것이죠. 거의 환급이 되는 사업자인데 이 같은 사업자인 경우에도 조기 환급을 해주고요. 두 번째로 어떤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하는 때 목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가세를 빨리 환급받아야 어떤 자금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어떤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해 중인 경우 아주 어려운 기업이에요. 이 같은 경우에 현금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조기 환급을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조기 환급을 해주는 것이냐? 일반 환급 같은 경우 일반 환급을 받으면 되는데 조기 환급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하기 조기 환급 기간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그 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해 주는데 매월 1월, 2월, 2, 3월, 4월 이렇게 있죠. 매월 단위로 끊어서 매월 말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1월 한 달분에 대해서 1월 말까지 이 한 달분에 대해서 2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는 경우 이때부터 플러스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준다. 우리 일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환급해준다 그랬죠. 근데 조기 환급 같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환급해준다. 그리고 매 2개월, 한 달뿐만 아니라 두 달을 묶을 수 있습니다. 1월, 2월 묶어서 3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면 이때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해준다. 한 달 묶어도 되고 두 달 묶어도 되고 세 달 묶으면 뭐 예정 신고 기한이랑 똑같아지니까 그건 예정 신고 기한 부분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네, 이렇게 조기 환급 대상이 있고요. 네, 중요한 건 조기 환급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만 해준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전에 가산세. 가산세가 되게 많죠. 가산세 같은 경우에 이걸 일일이 참 다 외우면 좋겠지만 수업 목적상 몇 개만 눈도장만 찍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사업자를 내가 등록을 안 했다. 사업 개시일부터 원래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사업자 미등록한 경우에는 신청 직전일까지 내가 공급한 공급 가액의 1% 가산세입니다. 혹시나 사업자를 타인 명의로 등록했다. 이 같은 경우에는 2% 좀 더 올라가는 것이죠. 원래 이거 예전에 1%였는데 2%로 개정이 됐어요. 타인 명의가 좀 더 괘씸하기 때문에 요거는 2%로 가산세를 매긴다. 두 번째로 세금계산서 관련입니다.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 먼저 매입 세금계산서, 내가 어떤 세금계산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공급 시기까지 못 받고 그 공급 시기 이후 발급받는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공제받는 경우 그러면 0.5%고 0.5%의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매입한 금액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지연 발급,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발급하는 경우이죠.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지나가지고 발급을 했고 언제까지 발급을 했냐면 재화용객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 시기는 넘었는데 확정 신고 기한까지 그 이내에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의 1%. 또 1% 여러 개 있죠. 두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아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중에서 공급 그 대가였나요? 가액이었나요? 하여튼 그 8천만 원 넘어가는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했다. 그러면 공급가액이 1% 가산세. 또 세금계산서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 몇 가지가 있었죠. 그것을 부실 기재,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급가액 1%. 뭐 그 위에 뭐 자기 소유의 타사업장 명의, 4개, 2개 사업장이 있는데 A 사업장으로 발급해야 될 세금계산서를 내가 비세금계산서를 공급자로 해서 발급을 했다. 그 같은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가 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공급가액 2% 가산세예요. 더 괘씸하단 말인 거죠.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이 아니라 미발급했다. 미발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재화용역의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만 발급하면 요거 1%만 가산세 매겨서 지연 발급이라고 해서 1% 가산세만 매겼는데 그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나서 발급했다. 요거는 미발급이라고 봐요. 미발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이것뿐만 아니라 위장 세금계산서,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위장이나 아니면 공급가액을 과다로 기재했다. 요 같은 경우에도 공급가액이 2%, 좀 더 괘씸하단 거린 거죠. 이거 밑에 보면 이제 3%입니다. 이것은 진짜 너무너무 괘씸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가공세금계산서.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급했다는 것이죠. 아주 괘씸한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내가 사업자가 아닌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 요것을 부가세를 공제를 받거나 뭐 이렇게 장난을 쳤다. 아주 괘씸하니까 요거는 3%까지 가산세를 매깁니다. 요거 참고로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처벌 대상까지도 가는 아주 괘씸한 것이니까 요 같은 경우는 3%로 세게 매긴다. 그 위에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에 관련해서는 이거를 이제 지연이나 미종송한 경우, 우리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발급 명세를 작성해야 돼요. 요거를 이제 지연 종송하거나 미종송하는 경우 0.3%, 0.5% 이렇게 있고 세금계산서 직접적인 것보다는 좀 낮은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합계표 같은 경우에는 매출, 매입 이렇게 합계표 2개 나뉘는데 매출과 관련된 합계표 같은 경우에 미제출하거나 아니면 그게 부실 기재되거나 아니면 예정신고 기간 때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정신고 기한 때 제출하는 지연 제출 같은 경우에 요것도 이제 0.3%, 지연 제출은 0.3%, 미제출이나 부실 기재는 조금 더 괘씸하니까 0.5%의 가산세가 붙는다. 매입 같은 경우는 살짝 다른 것인데요. 매입처별 합계표 같은 경우에는 부실 기재나 과다 기재된 경우에만 공급가액의 0.5% 가산세를 매기는데 그 밑에 보면 미제출이랑 지연 제출은 가산세가 없습니다. 미제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일 센 게 뭡니까? 매입 받는 사람 중에서 제일 큰 불이익. 매입세가 못 받는 것이 제일 큰 불이익이죠. 거의 10% 가까운 것에 대한 걸 공급가액의 10%를 매입세액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세가 필요가 없어요. 왜?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지연제출 같은 경우에는 매입은 조금 봐줍니다. 매입은 혹시 확정신고 기한까지 매입만 받으면 요거 매입 받는 사람은 그래도 매출 받는 사람보다 왜냐하면 내가 뭐 매입을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게 아니고 매출자가 안 끊어줘서 내가 매입을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매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확정신고 기한까지 매입만 받으면 가산세를 면해준다. 그래서 매입
같은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랑 과다기재만 공급가액의 0.5% 가산세이지 혹시나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 대상은 아니다. 그 외에 쭉쭉쭉 내려가면 우리 영세율 사업자 있죠. 영세율 사업자가 첨부서류 제출해야 되는데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과세 표준에 0.5% 가산세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하나의 잘못을 했는데 그것이 법령상 여러 개의 가산세 항목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가산세 센 거 제일 하나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소리인 거죠. 그리고 너무 가혹하다는 요런 그 대법원 판례가 있어가지고 이 같은 경우에 가산세 센 거 하나만 여러 개가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 센 거 하나만 적용하고 그보다 약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미등록 가산세 우선 적용 시 그 밑에 보면 이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우선 적용 시 가고 있는데 우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1%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발급하는 경우에 말이에요. 그 같은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나 발급명세 과산세는 적용 배제한다. 요거 아까 합계표나 발급명세 같은 경우에는 0.3이나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1% 가산세 세금계산서 적용받으면 0.3%, 0.5%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네, 그런 내용이고 쭉쭉 내려가서 이제 간이과세 볼게요. 부가가치세 마지막 내용 간이과세입니다. 간이과세란 무엇이냐면은 납세 편의와 세부담 경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률을 곱하여 바로 과세하는 간이과세 제도입니다. 우리 영세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 이런 절차를 모두 다 밟아가지고 세금을 납부하기 힘들어요. 따로 격리가 없는 경우도 많고 회사에.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간이과세 제도를 둬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산출해서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옆에 괄호 보면 1년에 1기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년을 6월 30일 기준으로 앞뒤 나눠서 1기, 2기로 나누죠. 근데 간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1기로 본다는 논리입니다. 하나의 1기로. 하나의 1기로 봐가지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운단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고 납부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1년을 1기로 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범위 같은 경우에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아까 뭐랬습니까?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사업자나 어떤 세금을 납부할 그런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간이사업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만 간이과세를 할 수가 있고 특히나 그 중에 공급 대가가 1억 400만 원이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만 된다. 근데 다른 아래 사업자는 안 됩니다. 부동산 매매업, 일반 과세 사업장을 기보유한 사업자, 간이사업자, 그리고 전문지 사업자, 이러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 사람이 영세하지만 너는 아마 간이과세를 아니고 일반 사업자랑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신고 납부할 능력이 있을 거야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이러한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적용받을 수 있다. 다음 장에 계산 구조 보면 좀 더 간편하죠. 이게 끝이에요. 납부세, 공급 대가의 업종별 부과율 곱하기 10% 세율 곱해서 납부세 계산하면 되고 공제세액 같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수치했으면 그것이 0.5%만 곱해서 매입세액 넣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있으면 요거 넣고 끝. 가산세도 넣어야 되죠. 가산세 넣고 이렇게 끝입니다. 이때 공제세액 같은 경우에 간편한 방식으로 하니까 대손세액 공제나 의제매입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 납부 보게 되면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직전 과세 기간의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납부세액의 상반기 분의 납부세액으로 하여 고지합니다. 즉 직전 연도, 그러니까 직전 과세 기간이니까 직전 1년이겠죠. 그 1년의 절반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액으로 간주합니다. 이 직전기에 2분의 1을요. 그래서 이것을 7월 25일까지 고지 해서 이걸 납부하면 끝입니다. 우리 일반 과세자 예정신고랑 비슷하죠. 그리고 확정신고 같은 경우에는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1년의 1과세 기간으로 해서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다섯 번째로 간이가세 포기. 간이가세 포기할 수 있어요. 왜냐? 간이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를 적용받기가 힘들어요. 아까 그 공제세액의 공급 대가의 0.5%는 공제해준다 그랬는데 우리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 대가의 한 10% 정도죠. 10% 정도니까 더 많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매입이 많아가지고 좀 더 공제를 받고 싶은데 간이 사업자는 공제를 얼마 못 받으니까 이런 간이 과세자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간이 가세 포기 같은 경우에 일반 과세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포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일반 과세자를 적용받고자 하는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을 하면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일반 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7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 적용받고 싶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 포기를 하면 그 다음 7월 1일부터 바로 일반 사업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세액을 내가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번 간이가세 포기하면 포기한 그 다음 날부터 그 일반 과세자가 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다시 간이과세자 적용 불가합니다. 3년이고요. 우리 비슷한 거 있었죠. 그 과세에서 면세가 과세사업자로 이렇게 다시 가게 되면 우리 어떻게 다시 면세사업자로 3년간 못 가는 것이죠. 비슷한 취지이고요. 마지막으로 납세 납부 의무 면제. 간이과세자로서 엄청 영세한 사업자는 아예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달인 경우 아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단 재고납부세액의 경우 면제를 제외합니다. 우리 재고납부세액이라고 특정한 어떤 재고에 대해서 납부세액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있다고만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고납부세액의 경우에는 혹시 미달하더라도 내야 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40페이지 문제 1번. 다음은 3일에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을 위한 신고 자료이다. 기억에 들어갈 금액으로 오른 것은 우리 기억이 무엇입니까? 영세율 중에 세흥계산서 발급분을 찾는 거네요. 이것만 찾으면 되겠죠. 그 위에 자료 보면 세흥계산서 발행분,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발행분 쭉 있고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 이게 영세율에 해당되긴 한데요. 근데 내국 신용장 수출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니까 여기 들어가시는 그렇죠. 이게 들어가는 것이죠. 세금계산서 발급분.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여기 들어가겠네요. 네, 정답은 2번이고 우리 참고로 직수출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그 기억 밑에 있는 영세율 기타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정답은 2번 내국 신용장의 수출분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들어간다. 문제 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은 우리 예정신고 시 안 되는 거 뭐 있다 그랬습니까? 가산세랑 대손세액공제 두 개랬죠. 정답은 2번입니다.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는 예정신고 시 첨부할 서류가 아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3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발급기한 내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부과되죠. 몇 프로입니까? 공급가액의 1%이죠. 정답은 3번. 네, 7번 다음은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주 3일에 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 내역이다. 25년 1기 확정신고기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인데요. 면세사업자에게 판매한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내가 과세사업자면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이든 과세사업자이든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당연히 합계표도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과세사업자냐, 내가 면세사업자냐, 상대방은 관련 없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내가 면세사업자한테 판매해도 합계표 제출해야 된다. 문제 9번. 다음 중 7번 다른 것도 한번 설명 볼게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 과세사업자에게 판매한 5,000만 원에 대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렇죠. 내가 과세사업자이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고 계산서 합계표 제출해야 되는데 합계표 제출하지 않았다. 가산세 부과된다. 동그라미 3번 원재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 400만 원에 대해서 이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우리 메이처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와 다르게 지연 발급이나 미제출에 대해서 가산세 없댔죠.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의 불공이라는 아주 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동그라미 4번 기업 업무 추진비 지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만 원에 대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우리 가공 아주 큰 거랬죠. 가공하면 아주 큰 불이익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많습니다. 동그라미 4번도 맞는 것이고요. 넘어가서 문제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3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면 누구나 조기 환급 신고 신청할 수 있다. 우리 아니죠. 3개 있어. 3개. 영세율 그리고 사업 설비 구매한 경우 또 기업의 재무 구조 조정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만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가 틀렸고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동그라미 4번인데요.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에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가 아니고 우리 2%죠. 직전에 1%였는데 우리 개정이 돼가지고 가산세는 2%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가 아닌 2%이므로 오답은 4번. 그리고 쭉쭉 넘어가서 654페이지 우리 간해가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1번 다음 상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동그라미 1번인데요. 공인회계사 A는 회계법인을 신규 설립하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영년의 공급 대가 8천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간이가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우리 회계사나 이런 전문직 사업자는 비록 소규모 사업자라도 어떤 세금을 신고 납부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간이사업자를 해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제출하면 옳지 않은 것이니까 정답은 동그라미 1번. 문제 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와 간이가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동그라미 3번인데요. 간이가세 제도도 의제매입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옛날에는 간이가세자도 의제매입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간이가세자는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우리 부가가치세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득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